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남북 해상 완충구역 무력화 관련 뉴스와 함께 개식용 금지법 통과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쌓인 승로가 올라를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차. 사격을 했다고 공지를 하였는데 제4차 논의를 회의하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입석 금지 조치와 최근 설치한 노선 표지 안내판 관련 정류장에 버스가 한 대밖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광역버스 정류장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태양건설의 워크아웃 관련하여 태양 측에 실효성 있는 고강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뉴스 오늘에서는 경기도 일대에서 다방업주 2명을 연이어 살해한 50대 이모 씨가 구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 6일 토요 와이드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수도권 광역버스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증차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수도권 광역버스의 출퇴근길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부 방안들이 시행 중이며 기자가 직접 버스를 타보면서 방안의 문제점을 알아봤습니다. 입석 금지 조치 후 버스 증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이는 경기도 전역에서 하루 50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의 광역버스 정류장에서는 승객들로 인해 인도를 지나가기도 어려울 지경이며 버스들이 엉키면서 접촉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시내버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승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요. 서울시가 최근 설치한 노선버스 안내판은 정류장에 버스가 한 대밖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 뒤이어오는 버스들이 밀리고 있어서 서울시는 표지판 운영 유예와 일부 광역버스 정류장 분산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는 버스 운행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버스 전용 차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버스의 순환 속도를 높여 동일한 버스로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위해서는 승용차 운전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버스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설득 없이는 지옥 같은 출퇴근길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출퇴근으로 인한 대안 해결책으로 좌석 예약제도 하나의 방안인데요. 이는 1시간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만이 따로 줄을 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경기도민들은 광역버스 예약 앱인 미리 앱을 통해 광역버스를 예약할 수 있으나 이용률이 높은 정류장의 좌석은 대부분 전날부터 매진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이 앱의 존재조차 모르고 예약하지 않은 승객들은 빈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빈 좌석이 10자리가 넘은 채로 운영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용 탑승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혼용 탑승은 예약률이 낮은 노선 위주로 이루어지며 최대 이용 가능 인원은 2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120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인데요. 3시간가량을 버스에서 보내기 위해 예약 앱을 수시로 확인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긴 줄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수도권 광역버스 대란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도의 내용은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다루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불편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기자가 직접 버스를 타며 일부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접근은
시청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용 탑승 방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지만 이 부분은 더 자세한 설명과 실제 진행되는 모습에 대하여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에 대하여 실행폭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교통정책을 논의하자는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의 보도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이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승객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6일 토요 Y대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태영 측에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압박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태영그룹과 채권단의 입장차가 가장 뚜렷한 부분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890억 원의 태영건설 지원 여부라고 보도했는데요. 태영 측은 매각 대금 1,549억 원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하지 않고 890억 원을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 데 썼기에 주 채권단은 890억 원은 이행되지 않은 걸로 보고 태영건설에 즉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태영 측의 나머지 3가지 자구 계획을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난 주말까지 실효성 있는 추가 자구책을 내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요. 오노가이 사재 출연과 SBS 지분 매각, 그것도 어렵다면 TY홀딩스의 지분 활용 등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자구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보도에서는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9일 오전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잔여분 890억 원의 입금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태영그룹이 내놓은 4가지 자구안 중 첫 번째 단계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의 태영건설 지원이 이행됐는데요. 태영그룹은 이 밖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매각 지원과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는 태영그룹과 채권단 간의 금융 협상과 관련한 중요한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워크아웃 협상의 진행 상황을 차근히 전하고 있으며 금융당국과 채권단 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자구안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경제금융추장들의 역할과 주요 채권단 회의에 대한 언급도 있어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태영그룹의 입장도 조금 더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태영그룹의 입장과 자구안 관련하여서 추가 자구안의 실효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업데이트 보도, 그리고 관련 경제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시청자들에게 분명하고 의미 있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6일 토요 와이드와 8일 뉴스 오늘에서는 경찰이 다방업주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을 검거하고 여지와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와 지난 4일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들을 연쇄적으로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강릉시에서 체포됐는데요. 이모 씨는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는 강해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 동기 및 다른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금품을 훔친 사실을 CCTV 영상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이 씨가 경기 파주시 한 치킨집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사실도 확인됐으나 성범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에도 여성 혼자 있는 다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전과 5급 이상인 이 씨는 지난해 11월 출소한 이후 약 2달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해 두 사건이 동일 인물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공개수 배우 이 씨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이 씨는 양주 범행 후 서울로 이동한 뒤 강릉행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서 다방업주 2명을 연이어 살해한 50대 이모 씨가 구속됐는데요. 법원에 출석한 이모 씨는 죄송하다면서도 계획 범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범죄를 계획한 것은 아니라며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는 무서워서라고 답했는데요. 법원은 이 씨의 구속 여부를 검토한 끝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살인과 함께 다방에서 수십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실을 파악하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 씨는 절도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두 번째 범행 당시 처음부터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전과오범 이상으로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발생한 다방업주 살해 사건의 용의자 50대 남성 이모 씨를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연쇄적으로 60대 여성 업주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내용으로 중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이모 씨가 강해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살인 동기를 보여주는데요. 피의자 이모 씨의 진술과 범행 동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 이러한 진술은 그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권력의 표현 방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 후 금품을 훔치는 모습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이 사건이 살인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피의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점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도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는 점도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화여대 정겨운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겨운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7일에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과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발길이 잦았던 전당포가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황 등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다루었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서울의 한 전당포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입구부터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데요. 송종익 사장은 43년째 한자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중잠금을 해놓은 금고를 열자 고객들이 맡긴 담보 물건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데요. 금이에요, 금 14K하고 18K. 있네요. 예, 여기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시계라고. 시계. 요거.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함께 고금리가 장기화되자 최근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대출 금액 등을 손글씨로 빼곡하게 기록해놓은 장부. 현재 이곳 전당포에서는 300여 명의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말씀하는 거 보면 카드 막은 사람이 제일 많아요. 또 현금 뭐 그게 되는가 봐, 융통이. 또 찾아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고려사에 언급될 만큼 역사가 긴 전당포지만 신용카드 보급 등으로 전당포는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전당포가 다시 서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당포를 포함한 등록 대부업체 수가 2018년 6,810곳에서 2022년 상반기 말 기준 7,820곳으로 14.8%나 증가했는데요. 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당포를 포함한 대부업체의 담보 대출 잔액은 2020년 14조 5억여 원에서 2022년 15조 9억여 원으로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 이미 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금리, 그다음에 뭐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가계에 많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요. 긴급한 그런 생활자금 마련을 하고자 한다면 전당포와 같이 이제 물건을 맡기고 또 급하게 돈을 빌리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방송은 이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전당포를 찾았습니다.
전당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깔끔한 느낌이었는데요. 세대가 바뀌면서 전당포 분위기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엔 이른바 IT 전당포로 불리는 현대식 전당포가 서울, 강남 등 주요 상권에서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주로 명품류가 제일 많고요. 약간 젊은 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IT 제품들도 다수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당포는 물건과 신분증만 있으면 신용점수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급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신용 저소득층의 최후의 보루로 통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20, 30대가 노트북과 명품 가방, 시계를 주로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전당포는 1999년 전당포 영업법이 폐지된 뒤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아 법정 최고금리 연 20%가 적용되고 있지만 물건을 맡기고 급전을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출이자가 월 2회 연체가 되면 문서 고지, 7일 이후엔 매각 절차가 들어가고 물건을 돌려받을 때도 물건 확인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빌리면 이렇게 좀 관계가 좀 그렇게 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안 쓰는 물건을 맡기면 이제 아예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잠깐 저렴하게 받고 맡기는 거니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전국 평균 8,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잇따라 벌어지는 비극적 사건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달라진 게 없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현재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보다 낮아야 하고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들의 가계부채 관리나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출시된 소액 생계비 대출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작년 12월 초까지 약 13만 명이 915억 원을 빌려갔다고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협박한 미등록 대부업체가 작년 6월 검거됐는데요. 연 3,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했고 담보로 나체 사진과 주민등록증, 지인의 연락처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했는데요.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서 유포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충격을 줬습니다. 이들은 협박용 방음부스까지 설치해 피해자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방송은 일명 착한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창호 대표를 찾았습니다. 대출 상담 게시판에는 기막힌 사연으로 가득 찼는데요. 불법 사금융으로 인생 자체의 위기를 맞은 수많은 사연들이었습니다. 지난해 1년간 들어온 대출 요청 사연은 7,000건을 넘었다는데요. 재직증명서, 변제계획안, 자신의 얼굴 사진까지 남기며 긴급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창호 대표가 지난 2011년 설립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후원자들이 기부한 기금을 바탕으로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지난 11월 말부터 이때부터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1차에는 한 30만 원을 빌려줘요. 그래서 잘 갚으면 점점 올라가서 최대 300만 원까지 하죠. 2012년 3천만 원으로 시작된 대출 금액은 점점 늘어나 지난해 6억 6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상환 금액은 6억 원으로 대부분 대출 금액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백화점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국 씨. 코로나로 폐업 위기를 맞았지만 더불어 사는 사람들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취업난으로 위태로운 서민 경제.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손을 잡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지혜를 요구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경훈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한때 사양 산업이 되어가던 전당포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다시 주목받으며 현대식 전당포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동시에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이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무이자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복지가 좀 더 확장되어서 당장 식료품비나 주거비가 없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정경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적대 국가로 규정한 이후에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중부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해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같은 경우에는 서해상에 200여 발 이상의 포사격을 실시하면서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북한이 같은 무력 도발 행태와 그 의미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언론은 이번 북한의 무력 도발이 군사 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공통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 행태와 그 의미를 여러 관점에서 보도하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번 북한의 무력 도발이 군사 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해상 완충구역에 포사격이 실시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중앙일보는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해상해저의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LNL 일대가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이곳에 사격할 경우 군사 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국회의 목소리를 보도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은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군사 합의 파기 직후 일어난 해상 사격 행위를 명백한 군사 도발로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한다고 논평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북한의 도발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전형적인 대남 정치 심리전이라 평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되 냉정함을 유지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겨레는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의 말을 빌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상시적인 의사소통 창구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김 위원장의 적대 국가 발언에 이어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까지 나서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북한의 이 의도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연합뉴스는 사설을 통해 최근 북한의 대납 위협 언행을 볼 때 한동안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능력과 함께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YTN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의도가 크게 군사적인 측면과 한국 정세에 혼란을 주는 데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북한은 이번 도발을 통해 9.19 군사 합의가 확실히 파기됐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에서 북한은 무력 도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하여 국내에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일보 역시 북한의 최근 행태가 국내외 정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특히 북한의 의도를 일회성 도발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총선과 대선을 각각 앞두고 있는 시기에 무력 도발을 감행하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우리 군이 북한의 최근 그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2배 가량의 포탄 사격으로 강경 대응을 했는데 이 같은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눈에 띄는 보도는 북한 도발에 따른 합참의 지난 8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서울경제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가 이날 브리핑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합참은 북한은 이미 3,000회 넘는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고 또한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함에 따라 적대 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역시 이미 3일간의
포격 도발에 의해서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은 무력화된 것 같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국제적 합의 불이행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국내의 비판을 촉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북한이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충분히 응징한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 포격에 2배로 대응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서북도서에 포를 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라고 밝히며 북한이 도발을 벌이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충분히 응징이 필요하다고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우리나라의 총선도 그렇고요. 미국의 대선 같이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대한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죠. 네. 한겨레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이 크게 바뀔 거라고 보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윤석열 바이든 행정부가 짜놓은 안보 도구인 한미일 삼각 협력, 그리고 대북 제재 강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등이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하여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은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연합뉴스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 중 하나로 한중 관계 관리에 주목하였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 한미 관계 개선,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미일 협력 본격화에 힘을 쏟았다면 이젠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국과의 관계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심화하는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안보 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 관리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사별로 좀 관련 내용에 대한 논조에는 좀 차이가 있어 보였는데 교수님 보실 때 눈에 띈 점이 있었다면 짚어주시죠. 네. 언론은 북한 관련 이슈를 두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해 왔습니다. 주로 정치적, 국제적, 인도주의적 관점이나 안보 및 국방의 관점 등에서 북한 관련 이슈를 보도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안보 및 국방 관련 북한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보도가 상당수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안전판으로 여겨졌던 9.19 군사 합의 파기에 대한 북한의 책임과 우리 정부의 강한 조치에 대한 보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한반도 긴장 사항을 국내 정치와 관련 지은 그런 보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회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의 간보기 도발이 4월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일보 역시 북한이 총선 때까지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언론들이 이번 다급했던 주민 대피령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북한의 직간접적인 도발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이해하고 안심하고 또 일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북한 관련 언론 보도가 국민의 일상 그리고 일상의 평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북한 관련 보도를 통해 불필요한 국민 일상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근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과장되거나 혹은 선정적인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공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언론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언론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까지 중부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옴부즈맨 제작팀은 여러분의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